푸틴 러시아 대통령이요. 당초 예정보다 늦게 오늘 새벽 2시쯤에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어제 밤쯤에 도착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어제 저녁 메인 뉴스에도 뭐 곧 도착한다라고 했는데 자정을 넘겨서 오늘 새벽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1박 2일이 아니라 사실 그냥 하루 일정으로 푸틴이 방문하게 된 거죠. 하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새벽임에도 불구하고 극진히 이렇게 활주로까지 나와서 푸틴과 포옹을 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푸틴이 평양을 방문한 것은 24년 만입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오늘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경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북러와 이웃한 중국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석 좀 엇갈리는데요. 그 해석을 위해서 또 오늘 교수님 모셨습니다. 북중 관계 전문가이자 동아시아 평화 관련 연구를 해주신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상국립대 박종철입니다. 사실 저희가 사전 질문지를 드리는데 어제 도착한 걸로 이렇게 드렸다가 오늘 급히 좀 고쳤습니다. 그렇죠? 푸틴이 오늘 새벽 2시에야 도착을 했는데 뭐 이건 뭐 이렇게 좀 추정의 영역입니다만 최대한 평양에 좀 짧게 있고 싶어서 그랬을까요? 그 이제 어제 방문을 했던 사하공화국이요. 네. 그 러시아 대선에서 뭐 대체로 다 뭐 이렇게 푸틴을 지지했지만 그나마 반푸틴 정서가 좀 강한 지역입니다. 그 평양 오기 전에 들른 그곳이요.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극동의 사하공화국 쪽이 반푸틴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 2시간 30분, 한 3시간 정도 늦기는 했는데 뭐 자정 직전에 도착을 하나, 그렇죠. 한 3시쯤에 도착을 하나, 뭐 지각인 것은 맞지만은 네. 뭐 처음부터 1박 2일로 보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정이었죠. 그렇죠. 애초에 오자마자 거의 짐 풀고 자야 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예, 이제 그 다음 일정이 또 중요합니다. 네. 예, 베트남에 방문을 해가지고 이제 북한과 베트남을 갖다가 그 러시아와 묶는 이런 네.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중간에 이렇게 오늘 새벽에 들어온 영상입니다. 활주로에서 포옹하는 모습. 많이 피곤할 텐데 아무튼 둘 다 안 피곤한 척 웃고 있네요. 아무튼요. 어제 이제 푸틴이 북한 노동신문에 기고한 글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상대 국가에 가면 이런 기고문 싣기도 하잖아요.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무역, 결제 체계를 발전시킬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 제재를 받는 그 양국이 미국, 뭐 서방과 그러니까 달러를 벗어나서 우리끼리 좀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자, 경제구로 강화해 나가자 이런 건데 이 부분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2023년도 9월에 네. 그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저기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방문 전에 가장 이제 첨예한 그 핵심 사안 중에 하나가 이 결제 방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거래를 할 것이며 또 그 안보 관련해서 무기라든가는 어느 정도 협력을 할 것인가. 네. 또 하나 중요한 게 바로 이 금융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무역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와 관련돼서 금융을 터주는 은행들까지도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소위 말해서 세컨더리 보이콧. 그러니까는 2차 제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북한과 러시아가 모두 제재를 받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그 관계 없는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없는 은행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미국 은행하고 관련이 있으면 또 이것을 2차적으로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달러와 미국 은행과 거래가 전혀 없는 기관을 찾아야 됩니다. 이 찾는 해법이 바로 중국의 위안화 거래이고 또 이제 냉전 시대에 일부 있었던 청산 거래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물물 거래, 장부를 거래해놓고 돈을 직접 거래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몇억, 뭐 몇십억이 거래가 됐기 때문에 물건으로 까주는 거죠. 까주는 거죠. 네, 이런 거래를 했는데 뭐 실질적으로 이미 2023년 9월부터 거래가 된 것을 갖다가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장시키는 작업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이익을 본 나라가 어디일까요? 위안화 거래를 하기 때문에 러시아라는 나라가 매우 거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러시아가 통째로 위안화권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완전 땡큐네요. 중국으로서는 뭐 꽃놀이패 같은 거죠. 그래서 중국은 현재 그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러시아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네.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쟁 물품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민수 물품이 필요합니다. 네. 또 민수 물품이라는 게 사실은 이 중공업 제품이라는 게 또 그 민수에서 이 군수로도 넘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뭐 저기 작년 하반기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 훈춘을 다녀왔어요. 어. 근데 이제 훈춘에도 상당히 많은 이 그 중화 물건들이 예. 중화 물건들 트럭이라든가 또 탱크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 같은 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어. 이런 물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입니다. 음. 이런 물자들이 현재 위안화를 통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예를 들어서 그런 뭐 트럭 같은 거를 산다면 예, 예. 위안화를 주고 중국에 사오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러게,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 물론 이제 달러에 대한 힘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그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나 북한이 굉장히 내구력이 약해질 줄 알았는데 지금 러시아 경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푸틴에 대한 지지도 높잖아요, 국민들의.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북한 역시도 상당히 버티고 있는데 그 힘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이 그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는 이 무역 질서와 결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끼리 살아갈 만한 방법을 찾자. 아무튼 오늘 이제 있을 푸틴과 김정은 사이의 정상회담에서도 그런 얘기가 오갈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가장 뭐 점쳐지는 것 중에 하나가 군사적으로 북한과 러시아가 어느 수준까지 합의를 할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데 당연히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필요한 뭐 재래식 무기 같은 걸 북한으로부터 지금 지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걸 좀 많이 좀 달라라고 푸틴이 김정은에게 요청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는 그 2023년 9월 정상회담 이후에 네. 어느 정도 물량으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물자가 오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 한국의 이제 국방부 장관, 뭐 신호익 장관 등이 뭐 어느 정도 수준으로 거래가 됐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제 중국 측의 추산보다는 우리 측의 추산이 한 3배 정도 많은 것 같아요. 물량이. 네. 이제 컨테이너 숫자가 우리 측이 뭐 9,000 컨테이너가 넘어섰다. 중국에서는 뭐 이제 올 상반기까지 한 2,000 컨테이너 정도가 움직였다. 이렇게 서로 좀 주장이 다른 점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중국이 우방이라고 하더라도 중국에게조차도 러시아나 북한이 무엇을 거래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한국 정부나 미국 당국에서 이 그 군사 그 물자가 거래되는지 알고 있는지가 굉장히 이제 의문사항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컨테이너가 이제 뭐 군수 공장이나 여러 가지 공장에 들어가서 포장을 합니다. 네. 그리고 주로 이동은 이제 밤에 하겠죠. 예. 위성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가 거래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제 과학적인 추정을 하자면은 러시아가 지금 그 첨단 전력들, 네. 핵과 같은 첨단 전력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의 특징이 재래식 전쟁이지 첨단 전력을 이용하는 전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러시아에서 점령을 하는 이 점령 전투 지역에다가 핵을 쓰면서 점령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러시아가 온다 그러면 진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재래식 무기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 소련이나 러시아가 개발했던 이 구식 무기들이라든가 포탄이 필요한데 이걸 가진 나라가 바로 가진 나라 중에 하나가 북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도 북한이 이 그 점령 전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느냐가 중요하고 네. 또 반대급부로 북한에 러시아가 무엇을 지원을 하느냐. 그래서 뭐 로켓 위성 기술을 로켓 이전한다. 위성 잠수함이 되겠는데요. 예. 중국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획기적으로 그 북한의 그 전력을 개선할 만한 수준의 이 기술을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틀을 어긴다면은 북한하고 중국 관계도 문제가 되고 또 현재 북한이 일본이나 미국하고도 지금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뭐 바로 김정은에게 전화를 하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인데 네. 이러한 트럼프와의 협상이라든가 현재 이제 기시다도 한 그 8월쯤에 또 그 평양을 방문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데 이러한 협상 자체가 틀어지기 때문에 첨단 전력에 대한 그 거래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제 한국에서의 또 교훈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1990년 9월에 소련과 수교를 맺은 이후에 예. 우리가 많은 차관을 빌려줍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은 게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그다음에 탱크라든가 네. 또 자주포 기술인데 지금 이게 거꾸로 우리가 그 나토라든가 폴란드 등의 대규모 지원이라든가 수출을 하면서 러시아에 칼을 겨누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입장에서도 북한의 입장에서도 상호 좀 신중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아하, 그렇군요. 재래식 무기 공급 러시아에 북한이 하더라도 그 반대급부로 뭐가 올지는 또 신중하게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뭐 포탄 러시아가 보낸 뭐 포탄 보면 거기에 뭐 북한 뭐 코드가 적혀 있거나 그래서 아 네, 북한이 이런 거 그렇죠. 지원했구나라고 알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관계는 좀 이어질 것 같고요. 중국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북중 또 전문이시기 때문에 중국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북한 방문에 대해서 양자왕래라고만 답을 했으니까 그 둘 간의 사안이다. 특별히 코멘트를 안 하고 말을 아꼈는데 지금 북러의 밀착을 보는 그 중국 당국의 정확한 시각은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일부 언론이라든가 이제 예. 평론가들이 굉장히 중국이 불편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뭐 이게 중국 언론인이라든가 중국 학자들을 만나 보면은요. 네. 또 중국 내부에 있는 전문가들을 만나 보면은 이런 시각은 좀 듣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로 앞에서 위안화 결재권이 확장이 되면서 꽃놀이패다라는 제가 표현을 썼는데 네. 그 북러 간의 밀착 역시도 꽃놀이패가 아닌가 이렇게 음. 중국에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중국하고 러시아 관계가 이게 러시아하고 중국이 정상적인 관계를 가진 게 한 3,400년이 되는데 네. 3,400년 역사상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가장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 러시아로서는 중국이 없다면은 뭐 중국이 전쟁을 지원하지는 않지만 중국이 없다면 전쟁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러시아에 많은 그 민수용품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력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또 하나는 러시아에 많은 석유하고 원자재들 또 그 밀 같은 경우를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사주는 큰 시장이니까. 네,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또 아하. 북중 관계가 어쨌든 간에 코로나 이후에 상당히 좋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북러 관계가 상당히 좋은 관계인데 이러한 그 세계의 양자 관계가 네. 전체적으로 중국의 국제적인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아하.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안보든 경제 면에서든 상당히 그 중국에게는 유리한 환경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대목 같아요. 지금 경상국립대 박종철 교수께서 분석하시기로는 주변에 뭐 중국 언론인이나 또 현지인들을 많이 지인들 많이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가동해서 확인을 해보니 우리 국내 일부 언론에서 북러 초밀착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좀 불편해할 거다 이런 식으로 분석도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전혀 아니더라. 중국이 불편한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고 오히려 북러 간의 초밀착이 중국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적인 위상에서도 그렇고 뭔가 반길만한 그런 분위기면 분위기지 불편해하는 시각은 전혀 없더라. 예, 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제 안보 협력에 있어서도 네. 러시아가 첨단 그 전력을 갖다가 첨단 기술을 그 북한에 제공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네. 북한의 잠수함이라든가 핵이라든가 위성이라든가 미사일이 획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가 없게 어느 정도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현재까지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무기라든가 포탄이 한국이 미국이나 독일 등 나토를 통해서 우회 지원한 양에 비하면은 요것을 넘지 않게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중국으로서는 아주 섬세하게 한중 관계하고 그 북중 관계를 갖다가 동시에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질문일 수 있는데 아무튼 북러가 밀착을 하면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그러니까 영향력 싸움이라고 보니까 너무 좀 이게 좀 러프한 좀 순진한 생각일 수 있지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두고 러시아와 중국이 경쟁을 한다는 게 약간 맞는 전제일 수 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중국이 좀 불편한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냉전 시대에 이제 기초적인 그 냉전 구조라는 게 이제 미국과 소련이 한 축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냉전이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이중의 냉전이었습니다. 중국과 소련도 그 차가운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적인 전쟁도 하기는 했는데 이중의 냉전이었는데 이 북한을 두고 소련과 북한이 자기의 세력권으로 끌어들이려고 매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고달픈 시대였는데 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러시아가 중국의 무릎을 꿇는 시대예요. 아하. 중국 없이는 러시아가 버티지를 못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세력 경쟁이라기보다는 그 반미, 그러니까는 미국과 반대되는 이 국가들 중에서는 중국이 리더십을 갖고 러시아가 그 밑에 있고 북한이 그 밑에 있는 이러한 그 전략적인 협력 체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나쁜 전략적인 환경이 아니고 오히려 중국에게 굉장히 유리한 환경이다. 네. 특히나 이제 올해 이제 미국 대선이 있는데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그 2023년 5월에 그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을 해가지고 시진핑과 양자 회담을 했습니다. 네. 양자 회담을 한 이후에 미국의 많은 장관들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또 작년 그 11월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에이펙 회담을 그 시진핑과 바이든 사이에 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은요, 미중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나쁜 게 아니라 어쨌든 바이든도 선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대탕트를 하고 있어요. 일시적인 대탕트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일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은 좀 커지고 있고 현재 상황에서 북러 관계에 대해서 우려하기보다는 중국의 전략적인 환경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평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푸틴 방문을 하루 앞둔 어제 이제 서울에서는 중국 대표단을 9년 만에 이제 차관급으로 해서 뭐 한중 외교 안보 대화가 열렸다 이렇게 보도 나왔고 그러니까 약간 공교롭게도 뭐 어제 만약에 푸틴이 방문했다면 이제 같은 날이 딱 될 만한데 이제 자정을 넘겼으니까 푸틴이 평양을 방문하는 날 서울에서는 중국과 한국의 그 외교와 안보 꽤 높은 책임자들이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대화를 나눴다.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약간 중국도 우리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춰서 견제구를 던졌다고 봐야 되나요? 이제 기본적인 그 대한민국의 그 외교의 구조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그 한국과 러시아가 수교를 하고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한 이래로 예. 우리 정부의 그 일반적인 외교 원칙이 물론 이제 뭐 민주정부 같은 경우에는 한미동맹 기반 하에 일본, 중국,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을 하는 거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수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통적으로 한미일 뭐 준동맹, 한미일 동맹 상황 하에서 러시아와 중국과 경제 협력을 심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네. 이러한 그 지난 한 35년간의 한국의 외교에서 이탈을 한 게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하겠다라든가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상황 하에서 그 일방적으로 러시아를 그 비판도 하고 그 제재에 가장 선봉에 선 나라가 우리나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현재 이제 안보실장이 장호진 안보실장이 올해 1월달에 들어서면서 미세한 조정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한국 외교에서 지금까지 보수 진보를 떠나가지고 이탈을 했는데 다시 한국 외교로 회복. 그러니까는 우리 그 지난달에도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었고 네. 또 그 러시아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 장호진 안보실장이 러시아 과장도 하고 러시아 대사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러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일단은 만나는 급이 높지가 한중 그 외교 국방장관 그 회담이 급이 높지는 않습니다. 네. 외교부 차관하고 국방부의 국장급 회담이기 때문에 급이 높지는 않는데 뭐 견제구라기보다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그 한국 외교로 조금 그 회귀하려고 한국의 전통적인 외교로 회귀하려는 노력이기도 하고 또 중국으로서는 역시 뭐 한국이 지난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대체로 그 중국 전문가들이 중국 외교의 승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이게 외교에 있어서는 보통 49대 51 좀 비슷하게 가는데 중국 사람들이 일관되게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서 큰 승리를 얻었다.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요. 한중 사이에 가장 첨예하게 대립을 했던 게 타이완 문제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타이완하고 큰 우리가 개입을 하지 않는 게 한중 수교 이래로 원칙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뭐 심지어 뭐 부산 엑스포 이 표결 직전에도 우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힘에 의해서 남중국해 현상 변경을 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노골적으로 이제 타이완 문제를 개입하는 듯한 이게 우리가 가졌던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듯한 이런 발언을 반복을 하면서 중국과 충돌이 심했는데 그 한중일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신문에 한국이 하나의 중국의 원칙에 이렇게 수용을 했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전혀 그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하. 다시 말하면은 윤 정부도 이제 전향적으로 외교적인 그 노선을 선회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설명하신 부분을 조금 제가 풀어본다면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뭐 한중일 그러니까 4개국. 사개국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많이 품고 가느냐 적게 품고 가느냐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 정부 들어서는 특히 중국과는 좀 거리를 많이 뒀는데 초반에는 지난번 이제 한중일 정상회담 때 뭐 타이완 문제 같은 거에 대해서도 중국 측 입장을 상당히 지지를 해주면서 중국 언론에 의하면 그러면서 좀 뭔가 다시 예전에 우리 전통대로 뭐 싫든 좋든 중국은 함께 관리하면서 가야 된다. 이 노선으로 가게 됐다. 이렇게 봐야 되군요. 그래서 어제 서울에서 한중 외교안보 대화가 열린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된다. 예, 늦었지만은 다행이다. 다행이다. 예. 그렇군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쭈면 두 개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이 이제 그러니까 북한의 숨통이 중국이었다. 예전에 그랬다면 팬데믹 상황 이후에 중국과의 그 국경이 완전히 정상화는 안 됐다. 뭐 조금씩 열리고 있다고 하지만 완전히 정상화는 안 됐다. 그래서 노동자 파견이나 뭐 물자 교역 같은 것도 예전처럼 중국과 북한이 활발해지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예전처럼 회복을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에서 뭐 노동자 파견이나 뭐 무역이나 이런 거 조금 북한은 러시아 쪽에 우리 좀 더 노동자 받아주세요 요청을 할 걸로 보이는데 북중 간의 교류가 조금 계속해서 저조해지면서 북러 간의 교류가 커지는 것 이거는 뭐 당연한 수준인가요? 어떻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네. 다르게 현재 그 북한 내부에 있는 뭐 노동자라고 표현은 뭐 중국에서는 하지를 못하는 상황일 겁니다. 네. 노동자라고 하면 이제 유엔 안보리 제지하고 그렇군요. 미묘한 충돌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산업연수생이 12만 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무역 거래를 넘어가 가지고 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의 그 경제에 굉장히 큰 힘이 외화벌이라고 되고 있습니다. 하죠.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식적인 그 무역 거래가 많이 회복이 됐고 이제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무역량이 증가를 했지만 또 하나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비공식 무역 분야입니다. 근데 비공식 무역에 정부 산하의 뭐 이게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우리가 이제 통계를 보는 것보다는 상당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북중 무역이라든가 북중 관계가 뭐 과거만큼 좋지는 않지만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 점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러시아 문제입니다. 이제 또 하나 러시아 문제가 뭐냐면요. 제가 이제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북중 국경을 갖다가 한 일주일에 걸쳐 가지고 네. 한 그 1,400km를 쭉 돌았어요. 어. 그랬는데 차량 물동량, 화물이 굉장히 늘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보면은 북한의 여러 도시들에 불이 많이 밝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간 오지 같은 데도 불이 많이 밝혀져 있는데 중국학자들하고 좀 토론을 했어요.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중국 측에서 추정하기에는 에너지 공급량이 상당히 늘어난 것 같다. 물론 북한 내부에서도 발전량이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그 석유가 많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근데 중국에서 들어가는 것은 석유는 제재 품목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엔 안보리의 결정 사항 이상이 들어가지 않는데 차량 통행량이라든가 또는 이제 석유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많은 화학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생산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또 철강도 생산량이 증가하는 걸로 봤을 때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중국에서 자체 분석했을 때는 러시아에서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식량 문제도 상당히 그 문제가 이렇게 그 완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 역시도 러시아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문제는요. 러시아의 연해주 그 개발 장관이 2차례 걸쳐서 그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연해주나 극동 개발에 있어서 대규모의 북한 인력이 파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그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틀을 넘어서서 그 북중 간의 경제 협력을 하겠다고는 했지만은요. 중국과 같이 노동자라는 카테고리보다는 다른 류의 비자를 만들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산업연수생이라든가의 명목으로 연수 명목으로 가서 노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 인력 파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북러 간에. 예. 오늘 뭐 오후에 정상회담이 있고 나서 어떤 뭐 어느 정도 수준까지 공개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이게 훌쩍 지나서 원래 이제 그 우리 군사분계선에서 있었던 북한군의 어떤 도발 이런 것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요거는 또 다음 기회를 봐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철 경상국립대 교수, 중국과 북한 간의 또 그 관계에 대한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 사안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또 꽤 정확한,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보는 것보다는 정확한 접근일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좀 접근해봤는데 재밌는 내용이 많이 나온 것 같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부 언론에서 지금 분석하는 대로 이 북러 간의 밀착을 중국이 불편할 것이다. 박 교수님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기회로 꽃놀이패라는 표현까지 쓰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 이렇게 이른 아침에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